오늘은 어떤 영화를 다룰 거냐? 힐링 영화라고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 친구가 굉장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통 천재도 아니고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을지 막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당장 가갖고 막 수억 원 연봉 계약하고 막 잘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은 고영성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로 배우는 인생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코너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죠? 예, 왜냐면 제가 거의 영화를 못 보거든요. 영화를 못 예. 보고. 근데 아마 그 어린 자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영화관 갈 일이 별로 없고 영화를 봐도 장르 편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션 그것도 뭐 가끔 보러 가고 집에서 볼 때도 애들이랑 같이 보던가 아니면 솔직히 아무튼 영화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애들 좀 봐줘 이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영화 혼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왜 이렇게 의리 없냐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편하게 영화를 봤습니다. 나 일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너 뭐해? 나 일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유피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나를 자주 출연시켜달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예. 앞으로 자주 불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다룰 거냐? 힐링 영화라고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할리우드의 스타가 됐던 그런 작품을 다룰 겁니다. 뭐죠 그게? 바로 굿 윌 헌팅.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뭐이 영화로 마음이 많이 훈훈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 각본을 그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놀랬거든요. 보통 게다가 지금 맷 데이먼이 이거 첫 작품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첫 작품을 한 몇 살 때였죠? 이때가 뭐 20대 초반이었나? 20대 초반이 초반인 친구가 이게 학력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아이비리그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친구가 와서 각본까지 써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되게 스토리가 되지 않았나. 그 예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맷 데이먼이 라이언 일병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좀 웃긴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맷 데이먼을 그 캐스팅한 이유가 무명이어서 그랬대요. 그래갖고 라이언 일병이란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2차 대전에 참가한 그런 필부였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 생짜 무명을 딱 캐스팅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라이언 일병 개봉하기 전에 굿 윌 헌팅이 대박이 나버려가지고 영화 개봉하니까 슈퍼스타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진짜 인생 모른다. 예, 인생 모르는 거죠. 특히 뭐 연예계나 이게 스타의 세계는 별이 언제 뜰지 모르고 언제 질지 모르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벤 애플렉이 같이 썼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이 모든 각본을 다 맷 데이먼이 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벤 애플렉 오히려 맷 데이먼은 지금 배우 전문으로 가고 있고 벤 애플렉은 연출력을 많이 살려서 아카데미 감독상의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그거 저한테 추천해 준 영화인데 제목이 뭐였죠? 그게? 아르고라는 영화. 아르고에서 제가 아르고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의 줄거리를 우선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은 윌이라는 청년인데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부 일을 끝나면은 하는 일이라곤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술집에 가서 노닥거리거나 그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패싸움이나 하거나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층민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통 천재도 아니고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였어요. 이게 윌이 청소부로 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근무하는 곳이 하필이면 MIT였어요. 근데 MIT의 교수님이 내가 문제 하나 적어 놓을 테니까 이거 푸는 사람 내가 무조건 A뿔 줄게. 그리고 복도에 칠판에다가 문제를 적어 놨는데 그걸 누가 풀어버린 거예요. 만화 같은 스토리다. 예, 만화 같은 스토리. 알고 보니까 그게 윌이었던 거죠. 청소부가 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천재성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냥 대학 교수들이 윌 앞에 와서 이제 그 천재성 앞에 그냥 뭐 이렇게 한숨 쉬고 돌아가고
대학 교수들도 발라버릴 정도의 엄청난 천재였던 거죠. 그 뭐지 아마데우스의 예.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그런 비슷하게 예, 그런 느낌이 좀 그 느낌. 나요. 내가 수학에 한 평생을 바쳐왔는데 저 새파란 놈한테 이렇게 좌절을 당하는 이런 교수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천재인데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는 이 청년의 행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그 재능을 살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살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을지 막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자기가 뭐 똑똑하니까 그 재능 살려갖고 평범하게만 우리 살아고. 같았으면은 그쵸. 우리 같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당장 가갖고 막 수억 원 연봉 계약하고 막 잘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쉽게 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게 가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뭐 이런 영화가 있지 저한테는 좀 안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에 윌이 이제 삐딱한 애였는데 그 삐딱한 애가 심리 상담을 하는 교수님을 또 심리학 교수님. 예, 로빈 윌리엄스죠? 예, 로빈 윌리엄스가 이런 대사래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니까 애가 갑자기 그걸 듣더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정확히는 네 잘못이 아니야. 뭔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몇 번 얘기했죠? 예. 하고 그 과정이 이제 처음에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마음을 열죠. 마음이 열면서 펑펑 울고 둘이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예. 나오죠. 예,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보니까 갑자기 이래도 되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애가 완전 삐뚤어져 있는 애였는데 고작 그 대사 갖고 이렇게 되나 그래서 좀 안일해 보였어요. 너무 힐링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도 힐링 열풍이 좀 그렇죠. 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전 그때부터 좀 힐링 열풍이 좀 비판적이었어요. 힐링 열풍이. 이게 너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 도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전 힐링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박사님하고 작가님도 좀 힐링하고는 거리가 있으시잖아요. 책 이름도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우리는 힐링을 해주는데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뼈독자를 이게 뼈를 막 뚫게 패는. 영준이가 좀 더 이렇게 심하고요. 근데 이제 그건 거죠. 저 이제 안에 상이 맥락이 중요한 게 진짜 힐링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위력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 나왔었나? 그 그러니까 식물인간이었냐고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식물인간인가 아무튼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는데 죽진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깨어났는데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다 주변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 듣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신한테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예. 근데 이 사람이 테드인가 어디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정치를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설 정치를 하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특정 타이밍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하는 것만큼 되게 큰 건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대신 왜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게 나왔냐면 그게 이제 열풍이 불면서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얘기하면 되겠거니 혹은 그 얘기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야말로 이제 포근하게 해주고 치유의 말이라고 하죠. 하면은 이게 해결되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마음이 치유됐다 하더라도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쵸.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허함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춰서 치유의 말을 한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삶을 변하고 인생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인지 그라운드도 그렇고 저희 뼈아대 채널도 그렇고 또 신박사 TV도 그렇고 실제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듣기는 좋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함도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열풍이 불었을 때는 되게 저도 반감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채널은 실제로 여러분께서 행동이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필요하면은 혹독한 말씀도 드리고 자꾸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로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그게 크게 이렇게 공감을 엄청 하진 않습니다만 완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서 힐링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좀만 힘내봐.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친구 사이에는 필요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내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 멘토라면 그 사람이 아, 너 무조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멘토쯤 되면 현실은 이러니까 너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아까 정치인 얘기도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힐링파리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힐링 위로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꿔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한 순간에는 힐링을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힐링보다 더 필요한 현실을 봐야 될 때는 또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정확하게 생각을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반등의 기미조차 없는 사람한테 더 혹독하게 한다고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뭔가 반등이 할 수 있는 혹은 자기 스스로를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또 이런 얘기 좋아하면 이런 얘기만 쫓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쫓아다니고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실제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또 혹독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굿윌 헌팅을 봤을 때 너무 힐링 영화 난 힐링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서 좀 반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좀 이 영화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이 뭐냐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테드에서 강연을 한 영상이었는데요. 이분이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취약성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 따라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야만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윌의 취약성이 보이더라고요. 윌이 현실에서는 자기가 되게 하층민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되게 불우한 경험을 겪었고 아동학대도 당했고 그런 어떤 괴로운 고통의 기억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게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허세를 떨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뭐 나 나중에도 여기서 이렇게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면서 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쿨병처럼. 네, 쿨병처럼.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 자기 책 보고 막 연구하는 진짜 거 쿨한 게 좋아하고. 아니야. 네, 진짜 쿨한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 취약성을 알아버릴 것 같으면은 그걸 안 들키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이 되면 상대방을 밀쳐버려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죠. 아, 나 형제 진짜 많다고 막 집안 화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딱 보니까 뭐 혼자 살고 있고 뭐 동네 친구들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윌은 고아거든요. 그게 딱 낮을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나 너 사랑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뭐 그 장면 있지 않았나요? 또 여자친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또 훼손되는 걸 싫어가지고 또 그걸 또 커버하려고 하고 뭔가 그냥 진짜 자신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혹은 진짜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보호받고 살고 싶어 하고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방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점 때문에 내 이미지가 손상당하는 걸 완전히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항상 완벽한 사람이고 싶다. 뭐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싫으니까
한마디로 세상하고 벽을 치고 사는 근데 사람이야. 막 로빈 윌리엄스가 자꾸 막 약점을 막 그쵸, 찌르죠. 너 고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했듯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대사가 영화에는 되게 함축적으로 돼서 그냥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딱 이렇게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행간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네가 어린 시절에 학대 당하고 지금은 하층민으로 살고 있고 괴로운 기억이 있고 그 너가 그런 약점이 있겠지만 너의 취약점이 네, 너의 취약성이 있지만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네가 기꺼이 포용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더 드러내야 한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너가 안고 가야 될 일이고 너의 잘못도 아닌데 그걸 드러낸다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대사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지만 되게 수동적으로 방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내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기보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얘기를 안 할지 예? 아니면 애둘러서 넘긴달지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한달지 응?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집안이 좀 힘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오픈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이제 성인 될 때 그게 좀 벗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제 스스로도 몰랐어요. 내가 심지어 이거는 제가 몰랐어요. 수동적으로 이걸 방어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맷 대면도 어리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20살 다 초반. 20살 그 20살이면 이게 인생을 많이 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 쭉 지내오면서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 그거를 벗어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경험도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리지만 또 20살이면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걸 방어하면서. 그러면 이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무의식 중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가지 않았나. 근데 그게 참 안타깝지만 또 그런 모습이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윌의 이제 취약성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취약성을 숨기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숨기고 싶은 취약성 중에 대표적인 게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은 창피하다. 그렇지. 예, 가난하면은 그걸 왠지 이렇게 숨기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안 드러내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홀로 이렇게 계속 안으로만 파고들거든요. 가끔 쓸데없는 허세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난이라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그 취약성을 이제 꽁꽁 나 가난한 사람 아니야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고독해지고 그런 거 알아차리는 들킬까봐 겁나하고 그런데 뭐 내가 좀 못 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막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그렇다고 완전 엄청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서 이렇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느낀 적은 없었는데 취업을 못하는 시절이 좀 길어지니까 그때 이제 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네. 그쵸. 취약성이 이제 드러나요. 나이 30 넘어가지고 엄마 친구들 보기에 용돈 좀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 보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괜히 뭐 야 너 좀 나와 그러는데도 안 나가고 이제 핑계는 있죠. 아 나 공부해야 돼 그런데 공부하는 것도 뭐 이유긴 하지만 아 내가 이렇게 비리비리한 거 보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복합적인 것 같아요. 내 취약성을 드러내야지 남한테 그거를 기꺼이 드러낼 수 있어야지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자존감이 또 세워져야 그 취약성의 공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존감 얘기가 나오셔서 말씀드린데, 저도 이 영화 보고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자존감. 예. 자존감에 관련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취약성을 드러난다고 자존감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맥락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 대부분은 자존감이 세워졌기 때문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는 1차적으로 할 일은 자기의 취약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강점을 찾아야지. 왜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게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무기력할 때는 나를 뭔가 반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거 무엇이냐면 나의 강점. 그래서 우리 완벽한 공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기 믿음이 중요한데, 자기 믿음. 무기력에 빠진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에 대해, 내 능력에 대해, 내 존재에 대해. 네. 이때 어떻게 한다? 자기 강점을 찾고 작은 성공을 누적시킨다. 근데 지금 윌 같은 경우는 이미 강점이 뚜렷하게 있어요. 예. 천재라는. 예, 천재죠. 근데 이 천재를 이제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야. 예, 다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뭐냐면, 이 친구는 이미 강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는 자기 취약성과 마주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좀 회복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액면가, 그냥 애초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왜냐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게 강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도 안 보여. 솔직히 취약점밖에 안 보여요. 어느 정도냐면 그 취약성에 내가 매몰될 정도야. 그때 강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강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거를 자기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과정을 밟는 거. 그게 조금 괴롭고 힘들지만 내 자신과 마주쳐야 하는 그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맥락 속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님 말씀도 맥락이 중요한 게, 자존감이 아예 떨어졌을 때는, 정말 바닥일 때는 자기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대부분 강점을 몰라요. 강점을 다 잃어버려. 그쵸.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쵸. 여기처럼 아마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자기의 약점 하나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맞는 게, 그럴 때는 자기 취약성을 숨기려고, 그 취약성을 숨기려고 장점을 발휘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취약성을 드러내라. 그래서 또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취약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가 외부 평가잖아요. 예, 외부 평가. 외부 평가. 근데 아마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얘기했고 뼈아리에서 얘기했고 우리 신 박사님도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기 자신한테,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예 무관심,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실수나 취약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충이가 뭐 취약점이 드러났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있지. 제가 이제 지금은 됐는데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충이랑 우리 윤PD님 얘기할 때 제가 그 근거 있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대충 통계적 사고인데 가끔 이제 근거를 물어보거든요. 제가 물어보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얘기한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충이는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해.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생각할까요? 네, 그렇죠. 그게 뭘 그쳐야 안 그러지. 안 그러지. 말 정확하게 하세요. 그때 이유가 아니죠. 대부분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취약점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요. 나 왜 이렇게 근거가 없지? 나 왜 이렇게 근거가 없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든 것처럼 반성적 사고로 그냥 남아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주장을 할 때 근거 있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은 모르는데, 이 사람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가슴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내 취약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되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계속 남아서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야. 라는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설득? 자기 납득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 평가에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 취약점을 드러내는데 뭐랄까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는 영화에서 그게 나오잖아. 여기도 나왔나요? 말씀하신 거 취약점을 드러냈을 때 주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어떻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데니얼 코일이라는 작가가 쓴 최고의 팀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조직 사이에 그 친화력이 높아지려면 약점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조직이 새로 생겨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본감. 친해지려면 같이 뭐 활동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친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공유할 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친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냉철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더 조직이 발전할 그게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보통 이제 조직에서 친하다고 친목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 친목질 얘기가 아니라 나의 약점이 뭔지 알고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알았을 때 서로가 그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을 그런 방향으로 하기 시작할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 조직이 완성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의미에서 그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만 얘기한다, 일만 얘기하지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허망한 얘기인지. 그쵸. 일만 얘기한다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취약성, 또 그 사람의 어떤 뭐 비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진심 같은 걸 제대로 알기는 힘들잖아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혹은 그게 분위기가 안 잡히면은 외부에서 그런 전문가들 초빙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진심을 나눌 수 있고 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취약성을 알게 되면 친해지게 되고, 그렇죠. 친해지게 되면 당연히 소통이 되게 원활하고 일단 친하면 기분이 좋잖아. 아니 진짜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할 때하고 친한 사람 일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뭐 연구가 있기 전에도 그냥 친한 사람들 보면요 서로 약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약점 다 알고 딱 봐도 알아. 얘는 뭐 이미 다 알고, 그리고 서슴없어. 이게 이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 안 드러내도 친한 친구한테는 막 드러내. 왜냐면 친하니까. 이 서슴없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 때 우리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겁니다. 딱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거예요. 그게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친하고 내가 저 사람 지금 비판하면은 괜히 나만 밉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되면은 이게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친해지면 이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야 그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게 툭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 정도까지 친밀도가 올라가야 이제 조직의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뭐 이게 친구 사이도 그렇고 아까 비밀 얘기도 하셨는데 비밀을 공유하면 또 친해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 비밀이 남 흉보는 거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뒷담화가 되면은 자기의 비밀이에요. 자기의 비밀. 내 취약성과 내 비밀을 공유해야지. 남 흉보는 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건 취약성 공유가 아니라 친목질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는 뭐냐면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디테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친하기 때문에도 알지만 그것도 알기 때문에 되게 친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둘 다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취약성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취약성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서로가 친밀해지고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촉매제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풀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굿일 헌팅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취약성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걱정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했던 대사인데 내 아내는 긴장을 하면 방귀를 뀌곤 했어. 자면서까지 방귀를 뀌었지. 어느 날 밤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키우던 개까지 깼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나 됐는데 그런 기억만 생생해. 그런 사소한 일들이 제일 그립단다. 명대사네, 명대사. 네, 진짜 명대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취약성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사람을 더 추억하게 되는 요소가 되니까 자신의 취약성이 있으면은 기꺼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서로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다른 생각보다 이게 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편하게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건강한 자존감? 그쵸. 어디 듣지 않을까. 보통 뭐 인싸라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막 친해지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못난 거 드러내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난 뭐 방구쟁이고 뭐 웃음이 해프고 뭐 썰렁한 유머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한다고 뭐 그런다고 너 왜 이렇게 썰렁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것 때문에 나를 정말 무슨 아주 그냥 아유 이 못된 놈 쳐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윌처럼 삥삥 돌아가가지고 2시간 내내 그냥 막 삐뚤어지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한번 자기 취약성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취약점이 뭐냐면 이거 좀 남자로서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였어요. 뭐냐면 일단은 제가 뭐를 손대면 다 망가져요. 잘못 이제 고치시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고쳐야 되는 거 뭐 등등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기계치뿐만 아니라 망치도 밟으면 저는 이게 똑바로 안 박아지는 거야. 그리고 전구도 가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이거 뭐 뽑고 했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은 저희 와이프가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천장은 키가 안 되니까 전구만 네가 나보다 갈아라. 그래서 그건 제가 훈련을 통해서 그것만 갈아요. 그걸 훈련을 하셨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보이는 저 그게 안 보여요. 그게. 근데 가끔은 제가 이거를 지금 편하게 얘기하지만 주변에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은 되게 황당하신 분도 있어요. 되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놀래. 어떻게 그런 거 여자가 하게 만드는. 근데 저희는 와이프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걸 하는 거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사모님들이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전국 갈 때 쩔쩔매는 게 아주 귀여워 죽겠다고. 근데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와이프가 농담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처음엔 나도 이게 주변도 문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문제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쟤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저 안에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약점이죠. 나 집안에서 못도 못 박는다. 이게 무슨 장점이야. 근데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은 우리 와이프가 훨씬 잘 박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하면 제가 보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게 박는 거부터 이렇게 커튼까지 여러 가지 할 때 장비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보조를 다 해주거든요. 보조 있으면 편하게 하죠. 제가 등등 제가 좀 방송에서 제 취약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자기 입으로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자존감 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굿윌 헌팅을 다룬 영화 인생 공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